정치는 팩트나 사실 그 이상으로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악재 그 자체보다는 대중은 그 악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더 눈여겨봐요. 그 악재를 잘 다루면 그 악재를 넘어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조국 원장과 혁신당의 대응은 대중의 눈높이 한참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혁신당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김인유 기자 잘 말씀 주셨지만 혁신당의 리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분이지만 조국 원장이 조국 혁신당의 주인이 그리고 리더가 조국 원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비당원의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개입하는 게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라고 판단했다. 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면 어제 메시지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15일 날 나오고 나서 첫 아마 이제 공식 일정 중 하나가 DJ 묘역을 참배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비당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자리에 있어도 기억나는 게 윤재관 대변인도 와 있었고, 그리고 같은 검정색 차량을 타고 왔는데 사무총장이랑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비당원이 왜 그걸 타죠? 그 논리대로 맞다면. 이게 사실상 복당 전이니까. 복당 전이잖아요. 일단 그냥 민간인이고 그냥 따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논리를 따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때 거기서 나왔던 n분의 1 얘기도 나오고 그 발언도 나왔는데, 정작 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비당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말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선민 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는 모를 수밖에 없거나 혹은 뭐 이제 이상한 거 분리돼야 된다. 근데 이걸 분리돼서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 당의 이름이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죠. 네네.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정당 이름으로 건 전례를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 원장 출소하자마자 전당대회 시점을 앞당긴 것도 사실상 그 조 원장 대표 복귀를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조국 원장이 사실 조국 혁신당이고, 조국 혁신당이 꼭 조국이라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이 아니어서 당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지지율 이야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어제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의 성비 사건이 불거졌죠. 그리고 상당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책임론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김은혜 기자. 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성비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지금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규탄을 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이 사안을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조국 전 대표는 영어의 몸이었다, 그리고 당원도 아니었다, 오히려 개입했으면 그거야말로 사당화의 반증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 당의 이름이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죠. 네네.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정당 이름으로 건 전례를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 원장 출소하자마자 전당대회 시점을 앞당긴 것도 사실상 그 조 원장 대표 복귀를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조국 원장이 사실 조국 혁신당이고, 조국 혁신당이 꼭 조국이라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이 아니어서 당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광욱 교육연수원장이 또 이 사안에 그 관여가 되면서 그
일부 저 의원들은 또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문제 당이 빨리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이 낮에 이제 SNS에 이와 관련해서 예. 비판을 많이 했고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적어도 지금 하나만 보시면은 최강욱 연수원장은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웃집에 가서 지금 사고가 난 건데 예. 사고라는 표현은 이런 어떤 그 단어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일련의 일이 벌어진 건데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꺼야 된다. 조기 진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도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지금쯤 아마 이제 대면 조사를 하고 있을 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아마 그걸 회부하는 데는 윤리심판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최강욱 연수원장하고 친분이 매우 두터운 예. 사람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뭐 혹 예상치 못한 좀 솜방망이식 징계 결과가 또 나온다면 그것도 또 역시 논란이 될 거라서 당 입장에서는 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좀 더 조기 진화에 좀 주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 좀 당 많아요. 대표실에서 좀 곤혹스러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 사면 복권 되자마자 교육연수원장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진 의원님이 그래요? 추천했다고 이제 두 사람 사이는 뭐 추천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운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는 예, 하는데 예. 이제 되게 좀 어느 정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심차게 소개를 예. 그 최고위원회 회의 말미때 이제 얘기도 하라고 하셨고 이제 정 대표가 예. 그랬는데 지금 막상 갑자기 좀 또 다시 한 번 더 설화가 나온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돼서 자정 넘어 감옥에서 나올 때 또 그 현장에서 또 반갑게 포옹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자, 조국 전 대표 책임론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제 첫 그 진우 스님 만나고 나올 때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고 윤재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좀 막는 모습도 있었고 SNS에 결국 글을 올리긴 올렸는데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강미정 대변인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성비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가 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비당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뭐 충분한 것 같은데 이 조국 전 대표의 SNS 글을 보고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조국혁신당에서 당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분들이 이 설명을 갖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인우 기자도 좀 납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어제 그 조국 원장의 메시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틀리냐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많고 SNS 그 기사 댓글들 그다음에 여론도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치는 팩트나 사실 그 이상으로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악재 그 자체보다는 대중은 그 악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더 눈여겨봐요. 그 악재를 잘 다루면 그 악재를 넘어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조국 원장과 혁신당의 대응은 대중의 눈높이 한참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혁신당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폭풍이 일고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김인우 기자 잘 말씀 주셨지만 혁신당의 리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분이지만 조국 원장이 조국 혁신당의 주인이 그리고 리더가 조국 원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비당원의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개입하는 게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라고 판단했다. 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면 어제 메시지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눈에 들어온 기사가 강미숙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을 대리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사면 뒤 조국 전 대표 공식 일정 소화기를 기다려서 8월 21일 지난달 21일에 조국 전 대표에게 저와 강미정 대변인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 지역 일정을 마친 후인 9월 초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라는 답을 주었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일을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절망했다. 조국 전 대표에게도 이 일은 당에서 절차대로 종결한 사건일 뿐 사람은 후순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좀 또 조국 전 대표를 돕는 분들이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인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일 뿐이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등의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의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답을 해야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글 오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답변이 그야말로 법대로 따지는 형식 논리. 그렇죠? 그렇죠. 법적으로 봐라. 조국 전 대표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었고 개입했다면 오히려 사당화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성의 영역이기보다 감정의 영역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국민들은 조국 혁신당의 리더가 조국 대표인데 조국 원장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한 결이 있고요. 제가 혁신당 사람들한테 이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냐? 뭐가 문제였냐? 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조국 혁신당에는 견제와 균형이 없다. 누가 조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조국 원장한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조국 원장한테 비판할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혁신당은 지금 원내 3당이지만 12석의 소수 정당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일하는 실무진이 많지 않아요. 주요 당직 맡고 있는 50대 남성들과 실무를 뒷받침한 20, 30대 청년들로 이루어지는데 혁신당을 움직이는 인물들도 조국의 원장의 복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조국 대표한테 조국 원장한테 쓴소리하거나 그러기 어렵고 실제로 비슷한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다르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비위가 났을 때 논란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문제요라고 했을 때 다른 목소리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 그 토양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혁신당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비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뭐 두 건? 두 건. 예, 이렇게 있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들을 뭐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 1년. 근데 다른 이제 성비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던 분이 제명이 되고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남은 절차 조국 혁신당이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 원장도 제명한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했듯이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피해자분들은 이 제명 이런 어떤 특정한 조치보다도 이 조국 혁신당 내에 깔린 분위기가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크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서운함과 그 피해 이제 2차 피해 가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느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추가적인 아주 대단한 조치를 요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대단한 조치를 요하는 일은 아니다. 추가적인 대단한 조치 그 얘기의 요지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네. 어차피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성비 사건이 있고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엄정하게 제명하고 그렇죠. 또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도 받는 것이고 그거 제명했다고 해서 우리는 모르는 일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거고 그런 어떤 일종의 성비 사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합의한 그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가해자로부터 제2차 가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2차 가해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뭐 이거 아니겠어요? 네, 피해자에 대한 공감, 예, 그렇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시급한 일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당에서 부족했던 거는 형식 논리나 절차가 아니에요. 예.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라는 그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혁신당의 사태가 여기까지 커졌다라고 많은 당직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공식적인 절차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 공식적인 절차 앞뒤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앵커한테 쓴소리 했다고 다음 주에 앵커가 김윤희 기자랑만 인사하고 눈인사하고 저한테는 말도 안 걸고 차갑게 하면 제가 뭔가 무관의 메시지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되게 차갑네. 예.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당의 그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라라는 지시와 분위기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그 내부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그 대리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지적 부분이 하나입니다. 예, 어제 강민정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동안 참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가령 뭐 너 하나만 조용하면 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2차 가해성 이야기들이 계속돼 왔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 제가 또 하나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혁신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걸 기치로 내걸고 690만 표를 얻어서 12석을 얻은 돌풍을 일으킨 정당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더 상위에 엄청나게 위대한 과업이고 의제처럼 얘기가 되고 이런 이슈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대의의 별로 그러니까 가질 뿐이야.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뿐이야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조국 혁신당 이름에도 혁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혁신해 나가야 될 부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정치인들 또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순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국 전 대표 앞으로 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사면복권된 뒤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당 현재의 지도부나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에도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첨언을 드리면 예. 그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15일 날 나오고 나서 첫 아마 이제 공식 일정 중 하나가 DJ 묘역을 참배했을 네. 때 그때도 분명히 비당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자리에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윤재관 대변인도 와 있었고 예. 그리고 같은 검정색 차량을 타고 왔는데 사무총장이랑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비당원이 왜 그걸 타죠? 예. 그 논리대로 맞다면 예. 그게 사실상 복당 전이니까. 복당 전이잖아요. 일단 그냥 민간인이고 그냥 따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논리를 따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때 예. 거기서 나왔던 n분의 1 얘기도 나오고 그 발언도 나왔는데 정작 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비당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말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선민 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는 모를 수밖에 없거나 혹은 뭐 이제 이상한 거 분리돼야 된다. 근데 이걸 분리돼서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예. 역시 그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치권 뭐 오래 취재하면서 뭐 사과하는 장면도 많이 봤는데 사과는 짧고 간결하고 진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야기 붙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9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월 동안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63%가 나왔어요. 이게 한국갤럽에서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 지금 보시면은 7월 셋째 주 이후로 60%대를 처음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걸린 거죠. 이런 7월 셋째 주에서 9월 첫째 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9월 3일에 이 자리에 나왔던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곤란해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정말 이 숙제를 내가 꼭 해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상호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정무 속으로서 꼭 해내고 싶다. 한 20초 안에 좀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 지지율을 빨리 만회해서 예.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추석 전에 저의 미션이라 한 달. 예. 비서실장이 준 미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비서실장이 준 미션인데 우상호 정무수석 좀 어떻습니까? 김은혜 기자, 우상호 정무수석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건가요? 이렇게 일찍 달성이 됐어요. 5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60%대로. 이게 아마 취임 100일 즈음에서 네. 나온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 가운데서는 거의 세 번째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뭐 초기에 대단했어요. 금융실명제 발표하고 하나에 숙청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80%가 넘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상당히 높았고 거의 80%에 가까웠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수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거 역시 외교 잘하고 와서인가요? 어떻게 분석하고? 네, 아무래도 있나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 제일 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상호 수석도 이 뉴스 직격에도 예. 출연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석들 그리고 대변인들이 언론, 라디오, 유튜브에 나와서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큰 고비를 그래도 무리 없이 잘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손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지율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역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올라가니까 떨어져서 35%까지 갔다가 지금 28%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 주에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어떨까? 손 기자가 감히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월요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대화가 갔는지에 따라 많이 다를 예.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당과 다른 좀 약간 투트랙적이라고 했으니까 협치의 모습이 조금 더 나오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협치하는 모습을 적어도 예. 이게 약간 뭐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더 높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인데 약간 위아래로 느낌이 더 보이고 약간 뭐 좀 자비롭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고 예. 혹은 어떤 걸 주는지에 따라서 예. 그런 이재명 게- 대통령이 정말 그 통합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조금이라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보여진다면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김동일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외치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시기열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검찰개혁, 내란 특별재판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일만 남았다. 지금 바짝 올려놔야 떨어져도 날개 없는 추락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까지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목표로 삼고 있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 네. 정부조직법 개정 이거 아닙니까? 그때 그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형태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을 어떤 형태로 뭐 설득하든가 아니면 극복하고 넘어가든가 그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은혜 기자? 네, 당시에 아무래도 파열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정부조직법이나 뭐 검찰개혁이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협치,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 두 이벤트 모두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많이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야당 대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뭐 제스처나 아니면 그런 그 공간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자회견도 그 즉문즉답이거든요. 그 기자들의 질문을 즉각 받아서 아주 소상하게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아마 굉장히 좀 지난번처럼 대답을 길고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 할 텐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뭐 다음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 달하고도 한 2주 만에 다시 6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긴 했는데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공교롭게 지지율이 떨어진
그 결정적인 변곡점이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결정 아닙니까? 네. 그 부분 그죠. 예 그때 뭐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압도적이기보다는 좀 몇몇 의원님들이 되게 SNS를 예. 통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되게 양가적 감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 왜 지금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의미로 정치공학적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높다, 아직 벌어둔 게 많으니까 지금 깎이고 다시 올리는 게 낫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해야 된다. 어차피 할 건데 지금 하자.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와서 조국 전 대표가 그 돌면서 하는 그 언행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급하냐 하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특히 n분의 1이 많은 예. 사람들의 그 감정을 좀 건드려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네. 나의 사면 복권은 n분의 1이다. 네, 그게 예. 또 18일 날 그 DJ 묘소에서 얘기한 거고요. 예. 아 그날 딱 그날이었습니다. 예. 첫 모습이. 참 이 부분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당인 듯한데 그래서 합당 얘기는 박지원 의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합당 부분 합당 얘기만 나오면 또 선 긋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비례대표다. 그러면 합당을 했다 치자. 어디에 그 위원장을 줘야 되냐. 기존 사람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진짜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기도 하고 지금 소구력이 있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투닥거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수님 조국혁신당 얘기 관련해서 김종일 기자님 말씀드리니 공감되고 우려됩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이민석님 젊은 기자님들 설명 이해가 잘 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